자, 이번 시간에 재무제표와 보고기업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가볍게 좀 검토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무제표 목적을 보시면은, 재무제표 목적. 뭐, 키워드 자체는 거기 있는 그 미래 순현금 흐름에 대한 전망. 그 다음 밑에 경영진의 수탁 책임을 평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재무정보, 이걸 제공하는 것이다. 끝. 좋은 얘기고. 자, 그 다음 재무제표의 범위가 나오고 있는데, 재무제표의 범위, 개념체계입니다. 우리 개념체계에서의 범위예요. 개념체계. 체계상. 자, FS, 재무제표의 범위. 자,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무상태표를 규정하고 있어요.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및 자본이 인식된 재무상태표. 이렇게 돼 있죠. 재무상태표를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좀 말이 좀 다르죠. 재무성과표 이래요. 성과표. 재무성과표. 우리는 이걸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무성과표를. 우리는 포괄손익계산서 이렇게 알고 있죠. 그 포괄손익계산서가 이렇게 개념체계에서는 재무성과표 이런 말을 씁니다. 용어가 좀 다르죠. 수익과 비용이 인식된 재무성과표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 거는 뭐 장황하게 쭉 나와 있는데 결국은 세 번째,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기타 재무제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타 재무제표와 뭐 주석이다 이렇게. 자, 우리 뭐 익히 뭐 회계원리나 이런 데서 주석이죠, 주석. 주석이 재무제표에 포함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시험에도 뭐 종종 나오고. 그냥 싸잡아서 기타 재무제표와 주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현금 흐름표, 뭐 자본 변동표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기타 이렇게 해버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념체계에서의 규정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무제표들이 이제 돼 있는데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념체계는 구체적으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 정도. 그 다음 재무제표에 채택된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점, 채택된 관점. 자, 요거 MVP는 아니고요. 시험에서 종종 언급돼요. 결론은 특정 집단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그 주요 이용자들이 있죠. 재무제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이런 특정 집단의 관점에서 작성되는 게 아니라 나오고 있죠. 보고기업 전체의 관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념체계에서 바라보는 재무제표에 채택된 관점은 특정 집단의 관점이 아니라 보고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거래 및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종종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특정 집단의 관점에 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말 당연히 골라내셔야죠. 자, 그 다음 계속기업 가정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명 기본 가정이라고 하죠. 기본 가정. 자, 재무제표의 작성이나 이런 거, 회계 사상, 회계를 이끌어가는 이런 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 가정은 해놓고 시작해야 뭔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런 걸 갖다가 기본 가정, 기본 전제, 뭐 회계 공준 뭐 이런 말도 쓰고 기본 가정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기본 가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 그냥 only라고 할게요. 오직 한 가지예요. only 계속 기업. 한 가지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업을 기본 가정으로 해서 회계를 진행시키겠다. 자, 개념체계상의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을 가정하여 작성한다. 회사가 망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깔고 뭔가를 진행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자, 밑에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보고기업이 계속 기업이며
예측 가능한 미래에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작성이 된다. 자, 따라서 기업이 청산을 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가정한다. 만약에 그러한 의도나 필요가 있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즉 청산을 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려는 의도가 만약에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뜻입니다. 자, 이 문구 중요합니다.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러한 의도나 필요가 없다면, 즉 청산을 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필요가 있다면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과는 다른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렇게 돼 있죠. 계속 기업의 가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다른 기준에 따라서 작성해야 된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다른 기준은 뭡니까? 일명 청산가치, 어려운 말로 우리 회계 이론적으로 청산가치 기준이라고 그래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 회계학 그 이론서, 회계 이론 쪽에 가면 청산가치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른 기준, 이거는 바로 청산가치 기준에 따라서 작성돼야 된다. 계속 기업에 따라 작성되면 안 된다. 어떤 때 청산을 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다. 중단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 더구나 그러한 경우라면 사용된 기준을, 즉 청산가치 기준이죠. 저희는 청산가치 계속 기업이 아니라 청산가치 기준에 의해서 작성할 겁니다. 왜? 청산할 거니까, 내일 망할 거니까. 이렇게 사용된 기준을 어떻게 하라? 재무제표에 기술하라. 결국은 재무제표에 기술하라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실을 주석에 공시해라 이런 뜻이에요. 주석에. 이게 이제 말장난으로 나와요. 이렇게 청산을 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계속 기업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계속 기업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사실을 주석에 공시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참고적으로 질문이 있으셔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회사가 설립됐는데 바로 청산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실제 실무적으로 사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몽골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 보면요. 거대한, 아주 돈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거액의 댐 건설 사업이나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댐 건설 사업. 금액이 그냥 거액이 소유되다 보니까 한 개의 기업이 그걸 맡아가지고 댐 건설을 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러다 보니까 기업이 A, B, C가 모여요. 해쳐 모여. C가 모여가지고 얘네가 일명 우리가 이제 컨소시엄이라고 하는데, 컨소시엄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A, B, C가 모여서 돈이 워낙에 많이 드니까 같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컨소시엄을 딱 구성한 다음에, 이거 법인이에요. 이거 법인. 이거 회사예요. 회사. 법인.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또 댐 건설합니다. 댐 건설한 다음에 댐 건설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청산해요. 청산. 이런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청산가치 기준에 의해서 망할 때 가치로 우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실무적으로 이게. 참고. 자, 그 다음 밑에, 재무제표, 그 다음에 이 계속기업에 대한 가정에 대한 얘기죠. 요거는 우리 뒤에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 몇 호였더라? 1002호인가요? 재무제표 표시에서 다시 나옵니다. 계속기업 가정에 대해서는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참고. 자, 그 다음 보론에 보면 재무제표의 범위 관련 기타 사항을 나오고 있죠. 살짝 그냥 읽어만 보세요. 아무 얘기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그냥 제목 정도만 딱 보세요. 한번. 보고기간 나오고 있죠. 재무제표는 어떻게 알아? 이런 보고기간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이다. 특정 기간을 딱 지정하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기간에 대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무한적으로 10년 끊어서 막 이렇게 하진 않죠.
그 다음 비교 정보 어떻게 하라? 전기 단기 비교 정보를 공시하라. 비교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별 얘기 없고 그 다음 미래 정보 미래 전망에 관한 정보죠. 그런 것들도 포함시켜라. 포함시켜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보고기간 후 정보 나오고 있죠. 보고기간 후 정보에 대해서는 보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그 사실을 보고기간 말 현재 시점의 재무제표에 포함을 시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별도로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는 별도의 내용이 별도로 있죠. 우리 거기서 이제 볼 거예요. 자세하게. 자, 볼 거 없고요. 자,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만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보고 기업을 보겠습니다. 자, 보고 기업이란 무엇이냐?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 보고 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작성하기로 선택한 기업을 말한다. 정의. 정의는 묻고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정의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 밑에 화살표는 그냥 문구 정도 참고. 그냥 읽어만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보고기업은 단일의 실체이거나 어떤 실체의 일부일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도 있다. 또한 보고기업이 반드시 법적 실체일 필요는 없다. 그냥 문구 정도 참고. 맞는 말로 아주 희박하게 등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보고기업별 재무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개가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자, 연결 재무제표, 비연결 재무제표, 결합 재무제표 세 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사례를 좀 보면서 할게요. 먼저, 자, 연결 재무제표. 자, 연결 재무제표는 일명 지배 종속 관계가 있어야 돼요. 지배 종속 관계.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을이 있고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했어요. 을의 주식의 50% 이상을 갑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완전히 을을 갖다가 갑이 지배해버리는 이런 상태예요. 주총에 나가서 얘가 그냥 손들어 버리면 얘 의견이 다 통과해요. 50% 이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 갑, 그야말로 갑질이죠. 갑. 오야붕, 얘는 꼬봉이죠. 얘를 우리는 지배회사 이렇게 말해요. 지배한다. 얘는 종속회사다 이렇게 말해요. 종속적이다. 꼬봉이다. 노예다. 이런 뜻입니다. 지배 종속. 자, 연결 재무제표는 이런 지배 종속 관계가 있는 양자 사이를 묶어버려요. 묶어요. 이 둘을 하나로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연결 재무제표예요. 둘을 합쳐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연결 재무제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복잡해요.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연결은 미친 짓이다 그랬었죠? 이래서 복잡해지는 겁니다. 사실상 이거는 시험에 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 특히 이제 회계사 시험 이런 쪽에서는 자주 나오죠, 이게. 예. 왜 그러냐면 회계사들이 실무에 나가면 이 일을 많이 합니다. 이 일을.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내는 건데 사실상 또 시험 공부를 했다고 해도 연결 제대로 못 해요. 시험 합격해서 실무에 나가서 부딪혀 가면서 연구해 가면서 그때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 거지 시험에 낸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실무에서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두 회사를 합쳐서 작성해 보는 거, 이걸 연결 재무제표다. 그래서 거기 그 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기업, 즉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구성되는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 이걸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 비연결 재무제표. 비연결 재무제표다.
자, 이거는 그냥 말로 한번 써볼게요. 지배기업이, 지배기업이죠? 지배기업이, 뭐라고 그럴까요? 뭐, 자기만의, 이렇게 할까요? 자기만의 재무제표를 뭐,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작성한 것. 자, 둘 사이를 연결해버리면 연결재무제표. 그러면은 지배기업 단독의 재무제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지배기업이 자기만의, 갑이라는 자기만의 회사의 재무제표, 이걸 딱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자기만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 이걸 우리가 비연결재무제표다. 이렇게 말해요. 비연결재무제표. 자, 다만, 개념체계에서는 뭐 비연결재무제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KIFRS 기준서 규정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러한 재무제표를 뭐라고 한다? 우리 KIFRS 규정에서는 이걸 별도 재무제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별도 재무제표. 개념체계에서는 비연결 재무제표라고 말하고 있지만 기준서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서는 이러한 재무제표를 별도 재무제표다라는 용어를 뭐 사용한다. 아, 이거 뭐 쓸데없는 거 괜히 뭐 중요한 것처럼 제가 막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얘는 혼자서 작성할 수 없습니까? 어때요? 작성할 수 있죠. 이렇게 묶어버리면 연결재무제표. 얘 혼자 딱 작성해버리면 우리는 별도 재무제표. 써야겠네? 얘 혼자 작성해버리면 비연결 재무제표, 즉 별도 재무제표 이렇게 말하고, 얘 혼자 작성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우리가 개별 재무제표다 이렇게 말해요. 개별 재무제표. 기준서 용어로 쓰면은, 자, 참고. 자, 그 다음 결합재무제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어마무시한 결합재무제표. 연결보다 더 어렵습니다. 결합재무제표. 결합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연결은 뭔가 선이 띡띡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데 결합은 뭐예요? 그냥 확 묶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더 어려워요. 결합재무제표. 자, 사례 들면은 일단 지배종속 관계가 없는, 또 조선말로 써볼게요. 지배 종속 관계 일단 없어야 돼요. 없는, 뭐라고 할까? 기업들이 하나로 묶인다. 하나로 묶이는 것 해볼게요. 묶이는 것. 쉽게 우리 조선말로. 지배 종속 관계 없는 기업들이 하나로 묶이는 것이다.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삼성을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실질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삼성 계열사는 뭐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서 이제 에버랜드, 삼성 거죠? 에버랜드 한번 해볼게요. 에버랜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 할까? 삼성전자 해볼까요? 아, 삼성전자 무섭죠.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 그 다음에 이 돈줄인 삼성생명.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지배종속 관계 없어요. 지배종속 관계가 없어요. 종속 관계 없다. 지배종속 관계는 없다. 종속 관계는 없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삼성이죠. 삼성 계열사들이에요. 지배종속 관계는 없는데 이게 이제 다 삼성입니다. 이름만 다르지 삼성이에요. 삼성 계열사들이에요. 이럴 경우에 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봅니다. 하나의 재무제표. 그게 바로 결합재무제표예요. 결합재무제표.
각각 개별 재무제표를 본다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봐가지고 야, 다 삼성이잖아 너네. 그러면 진짜 다 묶어버리면 니네 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결합 재무제표 이렇게 말합니다. 결합 재무제표. 보고기업이 지배종속 관계로 모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둘 이상 실체들로 구성되는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참고로 자, 현재 결합 재무제표 재무보고 개념체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기업별 재무제표 해가지고 결합 재무제표를 딱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준서 현행 KIFRS 하에서는 결합 재무제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작성 안 한다는 뜻이에요. 현행 회계에서는 그래. 현행 KIFRS 규정에서는 이 작성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무시예요. 이거는 현재. 이거는 인정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런데 개념체계에서는 보고기업별 재무제표의 결합 재무제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시험 빨리 붙고 이 바닥 떠야 돼요. 조금만 더 있으면요. 이제 재무보고 개념체계에 이렇게 결합 재무제표가 있으니까 기준서가 개정이 되면서 야, 결합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 의무로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나온다고 해. 그럼 수험생들이 이거 공부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빨리 합격하고 이 바닥 떠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에 있는 얘기는 뭐 이거만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문구가. 뭐 연결 재무제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비연결 재무제표가 연결 재무를 대신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고. 지배기업은 연결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비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런 문구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요만 시스템만 이렇게 메커니즘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뭐 재무제표 보고기업 뭐 간단하게만 좀 보시면 되고, 그렇게 중요한 거는 우리 뭐 굳이 시험에 나온다면 뭐 글쎄요, 뭐 여러 가지로 맞는 말로 이렇게 언급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뭐 이 정도. 요거 MVP 안 쳤네. 이거 기본 과정 MVP예요. 이거 중요해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죠. 자, 이런 그 기본 과정 계속 기업이죠. 어디다?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은 이게 실제로 출제된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디였더라 이게? 세무사였나 회계사였나 감정평가사였던 것 같아 이게. 요거에 대해서 이 계속 기업의 파생 개념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파생 개념 아닌 것은 해가지고. 자, 이 얘기 어디 나오냐면. 자, 우리 그 위에 올라가시면 계속기업 가정에 거기 맨 밑에 참고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 중간에 그 보론 위에 바로 보시면 계속기업 가정에 거기 조그맣게 그 참고해가지고 계속기업 관련 파생 개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계속기업이라는 기본 가정을 하기 때문에 예로 인해서 파생되는 정당화되는 개념들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바로 제시되는 게 뭡니까? 기간 개념이에요. 기간 개념. 기간 개념. 기간별 보고 이렇게 할게요. 기간별 보고. 기간 개념 할게요. 결국 같은 말인데 시험에 나올 때는 또 기간 개념 이렇게 나오니까 자. 기간 개념. 기간 개념이라는 건 우리가 기간별로 X1년, X2년, X3년 이런 식으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자, X1년, X2년, X3년 보고 이런 식으로 따진다는 건 벌써 회사가 망하지 않고 계속 기업을 끌고 간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간 개념, 기간별 보고라는 게 정당화가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유동성 배열입니다. 유동성 배열. 어때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 먼저 쫙 하고 비유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이게 왜 계속기업과 관련될까요? 만약에 회사가 내일 망한다 해보세요. 계속기업이 아니라 내일 망한다. 내일 청산 예정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유동성 배열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 망한다 그러면 전부 유동이에요. 비유동은 없어요.
전부 유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 배열의 근거에 계속기업이라는 이런 파생 개념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잘 아시는 우리 감가상각이죠? 감가상각 어때요? 감가상각, 건물을 감가상각한다. 그럼 내용연수 20년. 벌써 20년 하고 나가죠, 내용연수. 내용연수가 20년이다. 내용연수라는 건 계속기업, 계속 사업을 한다. 20년 동안 사업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한 전제가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생 개념으로 이렇게 감가상각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네 번째, 우리 취득 원가주의, 역사적 원가주의, 역사적 원가주의.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로 잡아라. 어때요? 만약에 내일 망할 거다. 청산 예정이면 전부 시가주의로 가야 돼요. 청산 가치인 시가로, 시가주의로 갈 겁니다. 근데 내일 망할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기업이기 때문에 원가주의를 이렇게 할 수 있겠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조금 깊죠? 이런 파생 개념도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엿먹으라 하고 시험 낼 때는 자, 그 정도 뭐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재무제표 보고 기억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